네, 안녕하세요. 여름학기 중세국어 드디어 이제 마지막 4주차 수업이 왔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중세시대에는 있었지만 현대국어에는 사라진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세국어에 사용됐던 단어들 중에 현대에 와서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전이된 단어들, 단어의 의미를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우선적으로 중세국어 시대에는 지켜졌거나 혹은 중세시대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문법적 특징들이라고 하는 걸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볼 중세시대에 나타나는 문법의 특징은 바로 모음조화입니다. 자,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라고 하는 현상을 아주 잘 지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음조화가 근대 국어 시기가 오게 되면 17세기 초 해서 이때부터가 조선 후기가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 후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점차 파괴되는 양상이 나타나져서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우리 모음조화라고 하는 현상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중세 시대에는 나무라는 단어 대신 나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현대에 오면서 나무가 됩니다. 자, 나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여기 앞에는 뒤에는 오 해서 둘 다 양성모음이 위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국어에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리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사용되었던 모음조화 현상이 현대국어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세시대의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시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모음들을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으로 분류 한번 해보고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모음에는요. 하늘을 본뜬 아래아 글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성모음에는 그 아래와 매칭이 되는 땅의 모양을 본뜬 으라고 하는 모음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땅 위에 해가 솟아있는 모양의 오라고 하는 글자, 햇볕 양자입니다. 햇볕 양자. 그래서 땅 위에 해가 하늘이 솟아있으면 밝겠죠. 그래서 양성모음에 오 들어가고요. 이거랑 대응되는 모음은 땅 아래에 해가 들어가 있는 형상, 우 같은 경우가 음성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자, 우리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본자, 아래아 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 기억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해가 와 있는 것, 태양이 와 있는 것, 하늘이 와 있는 것, 얘가 양성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 기준 왼쪽에 하늘이 와 있는 것이 음성모음. 자, 그리고 나서 이 초출자들의 아래아를 다시 한번 붙여서 만든 제출자 글자를 살펴보면 요라고 하는 글자, 야라고 하는 글자가 양성모음이고 유라고 하는 글자와 여라고 하는 글자가 음성모음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사람을 본뜬 문자인 이를 따로 빼놨는데 이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에 중성모음이라고 봐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자, 근데 이라고 하는 모음은 현대국어에 와서는 음성모음으로 분류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중성이 아니라 음성모음으로 분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양성모음 5개, 음성모음 5개, 그리고 중성모음 하나 해서 중세시대에 11자의 모음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는데 이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들끼리 사용을 하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들끼리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 한번 보도록 하죠. 예시. 체언 다음에 붙는 조사와 어간 다음에 붙는 어미의 형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나와 너라고 하는 대명사가 와 있어요. 대명사는 체언 중 하나죠.
자, 이 대명사 나 뒤에 는이라고 하는 조사를 갖다 붙일 건데, 자, 이때 는이라는 조사의 형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아가 붙은 는, 의가 붙은 는. 자, 그럼 각각 어떨 때 쓰는가?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온 모음이 아라고 해서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이 왔죠. 그럼 는을 쓸 때, 자, 음성 모음이 들어간 는과 양성 모음 아래아가 들어간 는 중에 아래아가 들어간 는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너라는 대명사를 봤을 때는 너 안에 지금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 보이죠? 자, 이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 뒤에 는을 쓸 때는 아래아와 의 중에 음성 모음으로 만들어진 의로 된 는을 갖다가 적어주자. 이게 모음 조화예요. 그래서 양성 모음 뒤엔 양성 모음, 음성 모음 뒤에는 음성 모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사나 형용사처럼 단어 중에서 활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사나 형용사들 같은 경우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뛰다, 뛰고, 뛰니, 뛰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자, 이때 활용되지 않는 구간이 어간, 활용되는 구간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미라고 하는 애를 자, 아를 붙일까, 어를 붙일까 자, 고민이 될 때 자, 앞말에 오는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아를 붙이고 음성 모음이면 어를 붙이자. 이렇게 지키는 것을 모음 조화라고 해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잡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자, 중세 시대는 이어 적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 적어져 있고 얘를 끊어서 적어 보면 뒤에 아라는 어간 뒤에 어미가 은자가 왔는데 이 은이 아래아 붙은 은자가 온 게 보입니다. 아래아 같은 경우는 양성 모음에 해당하죠. 왜 으라고 하는 음성 모음을 쓴 은이 아니고 아래아의 은을 썼는가 하면 어간에 있는 모음이 아라고 하는 양성 모음이었기 때문에 아래아를 썼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은 같은 경우 봅시다. 자, 이 먹은도 중세시대 이어 적기를 했기 때문에 끊어 적기로 끊어 적어 줍니다. 자, 끊어서 적은 다음에 봤더니 자, 여기에 은을 붙일까 아래아 은을 붙일까. 자, 앞말에 음성 모음이 와 있죠. 음성 모음. 그러니까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에 맞도록 모음 조화 지켜주자 해서 음성 모음 의자를 쓴 은을 갖다 써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이 모음 조화 현상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시들 중에 선생님이 안 보고 건너뛴 예시들이 있어요. 그 건너뛴 예시들은 모음 조화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지만 중세국어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몇 가지 특성, 문법적 특이한 것들, 그걸 지금 보여주는 예시들이라 선생님이 뺐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남근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남근. 자, 쟤는 모음 조화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기역, 덧생김 체언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해요. 자, 그럼 기역, 덧생김 체언이란 무엇이냐? 원래 체언이라고 함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일컫는 말로 이 단어들은 절대로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변어예요, 불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체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언처럼 활용을 하는 체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덧생김 체언, 곡용 체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모음 조화할 때 나무라는 단어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었죠. 저게 이제 현대국어에선 나무라는 단어가 됐는데 자, 이 나무라는 단어가 중세시대의 기역 덧생김 체언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그럼 기역 덧생김이라고 하는 현상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 이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고 하는 애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만나면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온다는 게 이 기역 덧생김 체언이 활용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성립하게 되면 앞말에 있었던 모음 오가 탈락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 기역이라고 하는 자음이 덧생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얘의 형태가 어떻게 성립이 된 거냐? 나모라는 체언 뒤에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를 한번 붙여봤더니, 자, 초성의 빈자리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음가가 없어요, 이런 뜻이죠. 초성에 이응이 온 건. 중세시대에 만약에 이응이 음가가 있는 이응, 발음하는 이응이다, 의문이 있는 이응이다 라고 하면 이런 이응이 아니고 옛이응자가 와야 돼요. 근데 그냥 이응이 온 거 보니까 쟤는 빈자리죠.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라는 뜻입니다.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기역 덧생김 체언에 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라고 하는 모음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역이라고 하는 자음이 덧붙어요. 자, 그래서 남하고 오는 떨어져서 없어졌고 기역이 덧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은이라고 하는 조사에서 요 초성 자리는 빈자리라고 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이어적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기역이 떡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형태가 남근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남근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어 풀이로 풀어보면 나무는 이란 뜻입니다. 나무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모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세시대에는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 그래서 체언 중에도 형태 변화를 하는 애가 있었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볼 겁니다. 물은. 아까 요 예시 안 봤죠? 자, 우리 물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쭉 보시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주의해서 원순모음화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중세시대에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불, 풀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얘가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물, 불, 풀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원순모음화가 무엇이냐? 으라고 하는 발음을 여러분 해보시면 입술의 모양이 찢어져서 평평해집니다. 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 모음들을 평순모음이라고 해요. 이때 이 순자가, 평순모음의 순자가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이 평평한 애들. 근데 우라고 발음을 해보세요. 우, 입술이 어떻게 되나? 동그래집니다. 그러면 원순모음이 돼요. 자, 평순모음이었던 발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걸 뭐라 그러냐?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평순모음으로 발음을 해요. 원순모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근대시대를 지나게 되면 평순모음이었던 으가 우라는 원순모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오케이. 자, 근데 원순모음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으라고 하는 평순모음이 우라고 하는 거나 오라고 하는 입술이 동그란 모음으로 바뀔 때 그냥 으에서 우로 바뀌면 무조건 다 원순모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초성 자리에 미음, 비읍, 피읍이라고 하는 양순음이 와야지만 그때 으가 우로 바뀌어야지만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요거 주의해서 외워두세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서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근데 이제 얘가 근대를 거쳐 현대로 오면서 서로라는 표현이 됩니다. 으라고 하는 평순모음이 오라고 하는 원순모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얘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면서 단어가 저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원순모음화의 예시가 아니고 중세시대에 철저히 지켜지던 음성모음이면 음성모음이 온다. 라고 하는 모음조화가 깨진 예시입니다. 자, 모음조화가 깨지다 보니까 다음에 음성모음이 아니고 양성모음인 오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모음조화를 지켰지만 현대국어엔 지키지 않아요의 예시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르나 로 같은 경우는 초성에 리을이라고 하는 자음이 와 있죠. 우리 리을은 양순음이 아니고 순음이 아니고 반치음입니다. 치음, 입소리예요. 초성에 순음이 오지 않으면 우린 그거 원순모음화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 양순음의 양자는 둘양자예요. 둘양자. 두 개. 입술은 윗입술, 아랫입술 두 개 있죠? 그래서 순음, 입술 소리를 양순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은 같은 경우 요 예시는 중세국어에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달아 요거 볼 건데요. 자, 이 달아는 여러분 별표 3개 쳐두세요. 중세국어를 이제 기본기를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해석하게 됩니다. 세종대왕님이 쓴 글로 한글 창제라고 하는 걸 누가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이런 걸 쭉 설명해주는 글이 있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근데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에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에요. 내신 공부할 때. 자, 그럼 이 달아라고 하는 단어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다 설명을 해보죠. 자, 달아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다가 원형인 말이에요. 다르다, 다르고, 다르니, 다르아 하고 활용한 단어입니다. 자, 얘가 현대국어의 다르다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현대국어 다르다를 한번 보면요. 다르아 하고 어미 활용을 아자로 활용해서 붙여보면 다르아가 아니고 달라라고 발음합니다. A는 B와 달라라고 해요. 다르아가 아니고. 자,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 오게 되었을 때 다른 단어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을 잠그다, 잠그고, 잠그니 할 때 쓰는 잠그다 있죠. 자, 잠그아 해서 아로 활용을 시켜보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용언의 어간 발음이 으로 끝이 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탈락이라고 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 탈락이라고 하는 현상은 방금 선생님이 제시해준 어간의 끝소리가 으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 그러면 모두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다르다 같은 경우도 어간 발음이 으로 끝나고 뒤에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탈락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럼 얘 탈락을 시켜보면 다라가 돼야 돼요. 얘도 탈락되면 잠가가 되죠? 그것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우린 얘를 다라라고 아니고 달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규칙적인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단어들을 불규칙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들 중에 이렇게 어간에 르라고 하는 발음이 오는 애들, 이걸 르 불규칙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활용 형태를 갖고 있는 단어는 어떤 현상을 보이냐? 어간에 있는 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게 되면 이 르가 리을로 바뀐다라고 하는 활용 형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르 대신에 리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다 하고 요 리을이 암말 종성에
아라고 할 때 여기가 지금 초성 자리가 빈자리죠. 자, 이응은 빈자리죠. 아랑 같은 거니까 요건 없는 겁니다. 요 빈자리에 이 리을이 들어가서 우리가 달라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사한 단어 중에 르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말하다, 텔의 뜻에 이르다가 있습니다. 이르다, 이르고, 이르니, 이르어 했을 때 우리는 원래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러라고 발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러라고 발음을 합니다. 일러라. 너 엄마한테 가서 일러라고 발음을 해요. 자, 얘는 방금 전에 본 다르다와 똑같이 어간의 끝소리가 르로 끝났을 때 르가 리을로 교체되는 르 불규칙 현상을 갖고 있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르라고 할 때 이 르가 리을로 바뀌니까 앞말의 받침으로 리을 하나 오고 뒷말 초성으로 리을 하나 보내서 일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르 불규칙 이해했니? 자, 여기 이해했으면 이제 다 왔다. 중세시대의 다르아를 봅시다. 그럼 중세시대 다르아의 이 르도 뭘로 바뀌어야 돼? 리을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다라가 아니라 달라라고 발음을 했겠죠. 자, 이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 나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다라 라고 해요. 근데 왜 다라가 달라가 아니고 다라지? 자, 그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15세기에 사용이 됐습니다. 15세기에는 르 불규칙의 활용 형태가 리을이 아니라 리을 이응으로 바뀌어요. 그게 16세기가 되면 르 불규칙의 르가 리을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17세기가 되면 르 불규칙의 활용 형태가 니은으로 바뀌었다가 18세기가 되면 르 불규칙이 다시 리을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1446년에 세종이 한글을 반포할 때 썼기 때문에 1446년 15세기에 쓰인 글입니다. 15세기의 르 불규칙은 리을이 아니라 리을 이응의 형태였다. 그러니까 이 르는 리을이 아니고 리을 이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리을이 앞말 다의 받침으로 이 이응이 뒷말 초성의 자리로 그래서 다라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다라라는 단어에서 주의해야 될 점 여기입니다. 이거 빈자리 아니다. 만약에 얘가 빈자리였으면 중세국어 이어적기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 이렇게 적었어야 돼요. 이렇게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얘는 르 불규칙이 리을 이응으로 활용한 형태가 얘가 이 빈자리에 가 붙은 거기 때문에 빈자리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라라고 하는 단어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여겨라고 하는 애. 자, 얘는 간단해요. 자, 봤더니 너기다, 너기고, 너기니 해서 어간이 기라고 하는 애로 끝이 났어. 자, 이거 중성모음이죠. 중성모음이 오면 뒤에 어미가 음성이 와야 돼, 양성이 와야 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기라고 하는 단어 앞말의 음운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 지금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 왔죠. 그러면 이 모음에 맞춰서 음성 모음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개음화 현상, 두음법칙 현상 볼 건데, 자,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중세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개음화 현상은 중세시대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구개음이라고 하는 건 지읒과 치읒이라고 하는 걸 구개음이라고 해요, 현대에선. 그래서 구개음화 현상이란 무엇이냐? 디귿이랑 티귿이라고 하는 치조음이, 이건 치조음이야. 이 치조음이 이, 야, 여, 요, 유랑 만나서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고 티귿은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 현상이라 그래. 지읒, 치읒이 구개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중세시대의 지읒, 치읓은 구개음이 아니고 치음입니다. 치음, 입소리. 지읒, 치읓이라고 하는 애는 중세국어의 치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개음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세국어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개음이라고 하는 애가 없는데 어떻게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구개음화는 중세시대에 없다. 자, 그런데 구개음화 현상이 근대국어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D라고 적혀 있으면 D라고 읽었지만 근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저걸 다 구개음으로 바꿔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G라고 하는 발음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엔 구개음화가 없지만 중세국어로 적혀 있는 이 단어들을 현대국어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자, 중세국어에 구개음화가 적용 안 돼 있는 애들에게 구개음화를 적용시킬 때는 디귿과 티귿이 이하여유랑 만나면 그냥 다 지읒, 치읓으로 바꿔주십시오. 현대국어의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까다로워요. 디귿과 티귿이 받침의 위치에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이야, 여, 요, 유라고 하는 모음이 형식 형태 소여야지만 일어납니다. 이게 형식 형태 소여야지만 일어나요. 자, 그런데 중세 국어에 사용되지 않았던 구개음화를 현대 국어에 사용되게끔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받침이냐 형식 형태 소냐는 필요 없고 그냥 디귿 티귿이 이야, 여, 요, 유랑 만나면 지읒 치읓으로 바꿔서 발음해 주시면 그게 현대국어에 사용하는 발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타 같은 단어 보시면 디귿이 받침에 없어도 이하, 여, 요, 유 중에 요랑 붙었죠? 그러면 그냥 지읒으로 바꿔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음법칙. 자, 중세국어에서는 두음법칙 현상을 지키지 않는다. 원래 니, 야, 여, 요, 유 같은 한자어가 단어 두음에 오면, 첫머리에 오면 얘가 이, 야, 여, 요, 유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니은이 탈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게 구개음화 현상 중 하나인데 중세시대엔 이런 구개음화가 없어요. 근대 와서부터 구개음화래. 두음법칙이에요. 두음법칙. 두음법칙. 죄송해요. 두음법칙입니다. 자, 여기 니은이 두음에 왔을 때 니은이 탈락해서 이하요요가 되는 거 두음법칙. 자, 두음법칙은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님금이라고 할 때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님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 첫머리에 왔네. 그러면 니은 탈락시켜. 두음법칙 적용시켜. 해서 임금이라고 발음하는데 중세시대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니로대, 니르시대, 닌금 했기 때문에 얘를 현대국어로 바꾸고 싶으면 니은에 이하여유 붙은 애들이 앞말에 오면 니은 탈락시키고 발음하면 그게 현대국어 발음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 보죠. 중세시대의 단어들이 현대국어에 오면서 어떻게 의미가 변화했는가. 자, 우선 요 개념부터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중세 단어 의미 변화라고 하는 개념에는 확대, 축소, 이동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개념이라고 하는 게 모두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달이라고 하는 단어 먼저 잠깐 볼게요. 의미가 확대된 단어 중에 중세시대의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부분만 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책상 다리나 안경 다리처럼 무생물의 다리도 다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기존에 사람 다리, 동물 다리만 의미하던 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큰 범위의 무생물의 다리까지 의미가 확대된 거라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 다리나 동물의 다리라고 하는 의미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다리란 단어가 나오면 야, 사람 다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고양이 다리 고양이 다리 이런 말이 중세 문헌에 나왔다고 치자. 그리고 그때 그 고양이 다리에 밑줄이 쳐져 있고 얘는 의미가 변화한 단어다 라고 나와. 그러면 너희들이 고양이 다리는 중세시대도 다리고 현대국어도 다리니까 의미 변화한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 변화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큰일 나.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단어의 의미가 변화했다는 단어에는 확대, 축소, 이동이 다 포함된다고. 자, 고양이 다리에서 다리가 밑줄이 딱 쳐져 있으면 이거 현대국어에는 이 다리가 동물뿐만이 아니라 책상이나 안경같이 무생물에도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확대된 단어인데 그럼 의미 변화된 단어 맞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의미보다 확대됐거나 기존 의미보다 축소됐거나 아예 의미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요 세 개 모두 의미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의미 변화라고 하는 건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는 단어들은 다 꼼꼼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의미가 확대된 단어 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단어의 의미 영역이 넓어지는 일반화 현상이다. 자, 그래서 대체로 해당 단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는 현상으로 다의성을 갖는 단어는 대개 의미 확대에 해당한다. 다리 같은 단어가 그렇고. 자, 영감. 중세시대의 영감은 벼슬을 하고 있는 나이든 남성한테만 써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남성이고 나이가 좀 있으면 다 영감이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만을 원래는 영감이라 했어. 나이든 노인 중에 벼슬을 해야지만 영감이었는데 지금은 벼슬 안 해도 그냥 나이든 노인이면 다 돼.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 세수하다. 자, 이 숫자가 손 숫자야. 세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중세시대 손을 씻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의미가 확대되면서 세수해라. 그럼 우리 손만 씻고 오지 않죠? 손이랑 얼굴까지 씻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손만 씻었던 의미가 지금은 손이나 얼굴까지 씻는 의미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확대된 단어다. 자, 의미가 축소된 단어도 볼게요. 의미의 영역이 좁아지는 특수화 현상이다. 해당 단어의 사용 영역이 좁아지는 변화 현상입니다. 자, 얼굴. 자, 이건 별표 쳐두시고 잘 알아두십시오. 우리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 보면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 얼굴은 우리가 현대 국어에 사용하고 있는 이 안면이라는 뜻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모습을 얼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고전 소설에 보면 주인공 여자애가 남자 주인공의 얼굴을 봤대. 근데 그리고 나중에 둘이 마주치는데 못 알아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니 얼굴을 봤다 그랬는데 왜 얼굴을 지금 다시 봐도 못 알아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때의 얼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안면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멀리서 남자의 형체를 봤다란 뜻이야. 멀리서 사람의 형체를 봤으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안면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체를 얼굴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의미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어디만? 얼굴 부분. 앞면만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집이란 단어. 자, 중세시대의 계집은 낮잡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면 다 계집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여자는 다 계집이야 이런 얘기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여자는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비속어로 의미가 축소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단어가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로 형태가 변화했는데 이때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인 중생은 불교 용어로서 무슨 뜻이었냐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을 얘기해요. 불교의 도인 불도를 얻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다시 태어나서 윤회의 굴레를 벗지 못한 사람이라던가 동물이라던가 벌레라던가 이러한 사람과 동물에 해당하는 유적물 전체를 중생, 짐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사람한테 짐승이라고 안 하죠. 그럼 욕이죠.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 짐승이기 때문에 얘도 의미가 축소한 단어다. 중세시대의 짐승은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이동된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감투라고 하는 단어. 얘는 조선시대의 사극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 남자들 중에 이렇게 망건 써놓고 사람 얼굴 이렇게 있고 눈, 코, 입 그리고 요런 모자를 써서 그 이제 임금님 계신 경복궁 들어갈 때 저런 옷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극에 보면. 그때 이 사람들이 쓴 이 모자 이름이 감투입니다. 자, 근데 저 감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모자라는 뜻일까? 아니죠. 자, 지금 현대에선 야, 쟤는 감투를 참 좋아해. 이러면 모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에서 한 자리 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교 사회에서는 반장이라던가 이러한 벼슬직하는 거 좋아하는 걸 감투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아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젊다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자, 젊다라고 하는 단어는 중세시대에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었어요. 나이가 어리다. 즉 물리적인 나이만 얘기합니다. 물리적. 그래서 그냥 진짜 숫자상 나이가 어리면 젊은 거야. 근데 요즘은 숫자상 젊다라는 의미를 쓰지 않아요. 나이가 그냥 한창 때에 있어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랑 한창 때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젊다는 의미가 확대된 예시가 아니고 의미가 이동한 예시예요.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젊다는 어리다란 뜻에서 너 한창이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이동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씩씩하다, 엄하다, 엄숙하다, 장엄하다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굳세고 위험스럽다. 너 정말 씩씩해. 너 정말 굳세다. 이런 의미로 바뀐 거예요. 자, 왼편에 보면 단어들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싸다. 원래 중세시대에는 싸다가 값이 나가다, 즉 비싸다란 뜻이에요.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값이 싸다라고 하면 가격이 덜 나가는 걸 얘기하죠. 중세시대에는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이것처럼 반대로 이동하는 단어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학교 내신하려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지?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그 단어 자체가 죽었어, 죽은 단어, 사어가 되거나 한 단어들.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놈. 놈은 의미가 축소된 단어입니다. 자, 우리 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람을 뜻해요. 여자고 남자고 다 놈이야.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여자는 당연히 놈이 안 되고 그냥 남자들한테도 잘 안 써. 남자를 낮잡아서 이를 때 비속어의 개념으로 쓰죠. 그래서 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됐다. 그 다음에 말씀. 나란 말씀이 둥기게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이요. 나라의 말씀 해서 높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세시대에 그냥 말이라고 하는 거 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든 7살짜리 애가 하는 말이든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든 자, 지금은 말씀은 말들 중에서도 내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이 하는 말이 말씀이죠. 높임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중세시대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말이면 다 말씀이야. 그래서 의미가 축소된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어여쁘다라는 말. 지금은 어여쁘다가 예쁘다란 뜻이죠. 근데 중세시대는 불쌍하다란 뜻이에요. 내 일을 어여삐 여겨라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 이런 뜻이야. 예쁘다란 뜻이 아니고 의미가 이동한 단어입니다. 어리다. 자,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죠. 자, 중세시대에는 어리석다란 뜻이야. 어린 백성이 해가지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그런 표현이 나와. 어린 백성이. 그럼 백성들 중에서도 애기들을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어리석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어리석은 백성. 자, 그래서 얘는 의미가 이동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어제훈민정음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삼았다, 통하다라는 뜻이고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고 있어요. 전차, 까닭이란 뜻이고 현대국어에는 전차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까닭이란 단어를 쓰지. 싫어, 능이라고 하는 뜻이고 현대국어에선 쓰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차로, 이러면 이러한 까닭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싫어 이렇게 나오면 능히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하다 별표 치세요. 우리 이 밑에 있는 하다랑 같이 볼 겁니다. 자, 중세시대에 하다라고 하는 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가 오는 하다. 그 다음에 모음이 아래아가 오는 하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하다는 많다의 뜻이에요. 많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하다는 영어로 두의 뜻입니다. 자, 이 많다라는 뜻의 하다는 지금 사어가 됐어요. 죽은 단어. 안 써요. 그럼 이 하다 대신에 우리는 뭘 쓸까? 많다라는 말을 쓰겠죠. 자, 그런데 이 아래아 붙은 하다는 형태가 바뀌었어요. 의미는 두 그대로인데 아래아 하다가 아 하다로 형태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아자가 붙은 하다는 사어, 죽은 단어고요. 아래아가 붙은 하다는 형태가 변화한 단어라고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자, 우리 그리고 이 삼았다, 요거 혹시 몰라서 하나 설명을 해주면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사어라고 되어 있어요. 안 쓴다. 통하다라는 뜻의 삼았다는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쓰지 않아 이렇게 보는데, 자, 이 삼았다라는 단어에 접사 이자만 하나 탁 붙이거나 혹은 이다라고 하는 뭐 서술격조사가 온형태로 이렇게 붙여보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치다가 돼요. 발음이. 자, 아래아 첫 음절에서 아 발음,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으 발음이랑 유사하죠. 사무치다. 자, 지금 현대국어에 있는 말 중에 뭐랑 비슷할까? 사무치다. 내 마음속에 사무치다. 자, 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삼았다는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다. 근데 이 사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 맺히다라는 뜻이야. 맺히다. 마음에 맺히다. 의미도 살짝 비슷하죠? 그래서 몇몇은 삼았다가 사어가 아니고 의미가 사무치다라고 하는 대로 형태가 좀 바뀌고 의미가 이동한 단어다라고 보는 교과서도 있어요. 이건 학교별로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둘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단어들 보면 의미가 확대된 단어 양반. 조선시대에는 지배층만을 양반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면 양반이고, 우리 박한 양반이 해서 자신의 남편을 양반이라 이르기도 하고, 남자를 범상이 또는 호락에 이르는 말을 또 양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구, 입이라는 뜻이었지만 현대에는 가족이나 동료라는 뜻으로 확대됐어요. 그 다음에 온, 옛날에 숫자 100을 온이라고 하고 숫자 1000을 즈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온이 현대국어에서는 온 세상처럼 모든 세상 이런 뜻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온이라는 뜻이 100에서 모든을 뜻하는 걸로 확대됐다. 자, 의미가 축소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언니. 자, 중세시대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언니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만 손윗사람을 언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장혁 나오는 추노란 드라마에 보면 장혁이 추노꾼이거든. 그래서 거기 추노꾼들 보면 도망간 노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울그락불그락한 다 남자들이야. 등치가 되게 크고 울그락불그락한 그 남자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니, 언니 이래요. 그래서 언니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부르던 표현인데 현대에 와선 여성만 쓰니까 의미가 축소된 단어입니다. 자, 미인. 자, 여러분들 가사 중에 사미인곡, 송미인곡이란 노래가 있어. 자, 사미인곡, 송미인곡의 저 미인이 누굴 뜻하냐면 임금님을 뜻해.
자, 임금님 여자야, 남자야? 남자지. 남자야. 중세시대의 미인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는 의미가 축소돼서 여성을 미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의미가 이동한 단어 2개만 더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인정,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뜻. 사람 사이의 정, 이건 현대국어 뜻이에요. 중세시대의 인정은 사람 사이의 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뜻합니다. 뇌물이란 단어가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뜻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네, 방송. 자, 지금 현대국어에서 방송은 영상, 음성 이걸 전파로 내보내는 일. 우리가 방송국, KBS, SBS, MBC 이런 방송국이라고 하지. 그때 방송의 의미야. 근데 이게 중세시대에는 영상이나 음성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영상, 음성 없죠? 그치? 그때 방송은 석방하다. 감옥에서 풀어지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다라는 뜻이 방송되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이동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까지 영상을 다 보셨으면 이제 1, 2, 3, 4주차까지 해서 중세국어의 기본기는 하신 겁니다. 이제 지금 배운 기본기들을 열심히 갈고 닦고 외우셔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던가 용비어천가라던가 소학원해라고 하는 걸 열심히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 배웠던 것들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으면 영상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2학기 내신 시험 모두 중세국어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